안녕하세요. 시와 그림을 사랑하는 박쌤입니다. 오늘은 고대 그리스와 로마 마지막 시간으로 고대 로마의 정치 역사와 또 발전된 로마 예술에 대하여 이야기하려 합니다. 좀 더 발전된 미술 부분은 아마 다음 챕터에 초대 기독교에서 좀 다루도록 할 거고요. 오늘은 건축에 대해서 주로 건축 예술에 대해서 좀 이야기를 하려고 합니다. 도시국가로 성장했던 그리스에 비해서 로마는 유럽 절반 이상을 다스리던 대제국으로 세계에 군림을 하게 됩니다. 흔히 우리는 로마 예술은 그리스 예술의 복제품 정도로 알려져 있지만 사실 로마 예술의 전통은 그리스와는 여러모로 다르게 발전을 해 나갔습니다. 특히 로마의 조각을 그리스의 조각들과 비교를 했을 때 그리스의 조각들의 모델이 신 중심이었다고 하면 로마 조각들의 모델은 황제나 귀족 등 실제 사람들이 중심이었습니다. 이집트와 그리스처럼 로마 역시 초기엔 다신국 국가였습니다. 대지에도 또 공기와 강과 하늘에도 신이 있었고 어떤 도시에는 사람보다 더 신이 더 많은 경우도 있었다고 합니다. 이런 와중에 국가는 신과 자연스럽게 융화되었고 또 신앙심이 곧 애국심이 되었습니다. 무수한 신에 대한 외경심은 로마가 500년 동안 고대 세계를 정복한 원동력이 되었다고 합니다. 신앙심을 기반 삼아 이탈리아 반도를 정복한 로마는 지중해 무역 패권을 놓고 카르타고와 다툰 포니지 전쟁에서 승리했습니다. 약 한 세기에 걸친 전쟁 끝에 로마가 승리하게 되는데요. 이탈리아 반도와 또 스페인, 북아프리카 일대까지 로마의 영토가 되는 결과를 낳게 됩니다. 카르타고가 전쟁에서 패하기는 했지만 2차 포에니 전쟁에서 피레네 산맥과 알프스 산맥을 넘었던 하니발의 이야기는 굉장히 유명합니다. 로마에서는 하니발이 문 앞에 와 있다 이런 말이 있는데요. 어린아이들이 울면 로마의 어머니들은 이 말을 했다고 합니다. 얼마나 로마 사람들에게 하니발이 무서운 존재였는지 알 수 있는 문장입니다. 그리고 이 말은 방심하지 말라는 또 다른 의미도 내포하고 있습니다. 여담으로 제 생각이긴 하지만 나폴레옹이 카르타고의 하니발을 따라서 알프스 산맥을 넘었을지도 모른다는 생각이 듭니다. 나폴레옹이 이탈리아 제노바에 포위된 프랑스군을 지원하기 위해서 가장 빠른 길인 알프스 산맥을 넘은 일화가 있는데요. 그런 나폴레옹을 자크루이 다비드라는 화가가 영웅으로 묘사해서 그렸습니다. 그런데 사실은 나폴레옹이 알프스를 넘을 때 타고 갔던 게 말이 아니라 끈기가 좋은 노새였다고 합니다. 노새는 암말과 수당나귀의 이종교배 결과로 낳은 건데요. 그 말의 파워와 또 당나귀의 지구력을 겸비한 동물이기 때문에 나폴레옹이 노새를 타고 간 것 같습니다. 한 세기 동안 전쟁을 통해 로마의 군대는 더욱 강해졌습니다. 특히 카르타고의 장군 한니발이 전술을 습득해서 로마의 군대는 무적의 군대가 되었습니다. 기원전 146년이죠. 그리스가 동맹 국가들과 연합해서 해방전쟁을 일으켰지만 강력한 로마 군대에 패하게 되고요. 그로 인해서 그리스의 작은 공국들은 모두 로마의 식민지가 되었습니다. 이어서 우리가 그 시저를 알고 있는 카이사르가 갈리아와 이집트를 정복해서 로마는 고대 세계에서 맹주로 부상을 하게 되었습니다. 로마의 번성을 통해 그리스의 모든 유산들은 알프스를 넘어서 북유럽까지 퍼져나가게 되는데요. 로마의 그리스 정복은 곧 그리스 문화의 정복이었습니다. 그리고 더불어 로마의 실용적인 예술도 함께 전 유럽으로 퍼져나가게 되었던 거죠. 로마인들이 건설한 세고비아의 수도교나 또 5만 명의 관람객들이 단 20분 안에 모두 퇴장할 수 있는 콜로세움 경기장은 로마인들의 탁월한 건축 기술을 보여주는 좋은 사례라 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로마가 고대 세계의 맹주가 되면서 로마의 부흥을 이끌었던 원로원 정치는 부패하기 시작했습니다. 노예의 수는 점점 더 늘어났고 귀족들은 노예들의 노동으로 만들어진 사치스러운 생활을 즐겼는데요. 그러다 보니까 노예들의 반란이 생겨나게 됐습니다. 기원전 73년에 스파르타쿠스의 반란이 그 대표적인 사례인 것 같습니다. 계급투쟁과 원로원의 타락이 점점 심해지면서 원로원이 국가를 다스리던 귀족민주주의는 종말을 구했고, 기원전 60년에 카이사르하고 폼페이우스 또 크라수스 3명의 장군이 국가를 다스리는 삼두 정치가 시작된 것입니다. 하지만 이 삼두 정치는 두 정적을 제거한 카이사르가 정권을 잡으면서 황제의 꿈을 꾸게 됩니다. 우리가 챕터 1에서 이집트 클레오파트라를 이야기할 때 카이사르와 안토니우스 또 옥타비아누스 이야기를 언급했던 적이 있습니다. 카이사르는 전략과 전술에 능한 장군이자 아주 말을 잘하는 언변가였습니다. 하지만 여성 편력이 강한 단점이 있었고요. 또 자신의 대머리를 가린다는 이유로 황제의 월계관을 늘 쓰고 다녔고, 자신의 조각에 씌운 월계관을 벗긴 호민관을 파면하기도 했습니다. 그런데 카이사르는 공화주의를 열망했던 자신의 측근이었죠. 젊은 정치가 블루투스 등에게 암살이 되는데요. 카이사르가 몸에 23곳의 자상을 입고 죽으면서 했던 말이 지금도 아주 유명한데요. 뭐라고 했냐면 브루투스 너 맞아, 이런 말이 있죠. 현재에도 많이 인용되는 그런 문장입니다. 카이사르의 부관이었던 안토니우스는 카이사르에게 배운 대로 타고난 언변으로 민중들을 선동해서 블루투스 일파를 금방 제거했습니다. 그 후 안토니우스가 제가 지난번 말씀드렸듯이 이집트에서 클레오파트라하고 오랜 세월을 같이 이제 지나면서 로마의 시민들의 불만을 사게 되고, 이러면서 이제 옥타비아누스하고 전쟁을 벌이게 되죠. 그래서 기원전 31년에 악티움 해전에서 옥타비아누스가 승리를 하면서 안토니우스도 자살을 하게 되는 거죠. 그래서 그 옥타비아누스가 사실은 로마의 1대 황제로 이제 군림을 하게 되는데, 이때 당시 원로원으로부터 이제 존오만자라는 이제 칭호를 얻게 됩니다. 옥타비아누스는 체력적으로는 굉장히 병약했다고 해요. 약했는데 강점이었던 게 뭐냐면 알렉산드로스나 카이사르에게 없었던 그 절제의 미덕이 있었다고 합니다. 그리고 또 로마인들이 도덕보다 법률과 경제적인 부를 더 이제 원한다고 보고 엄격한 법률과 공공건축을 로마 시민들에게 이제 선사하게 됩니다. 그러면서 로마의 정치가 이제 안정을 찾아가는 거죠. 로마는 이제 그 콘스탄티누스 황제에 의해서 313년에 이제 그 기독교가 이제 국가의 공식적인 종교로 공인되고, 또 기독교의 성지이자 교황의 도시로 오랫동안 로마는 그 명성을 유지하게 됩니다. 일부 교황들은 이교도 문화라는 이유로 로마 유산에 무조건적인 거부감을 가졌지만 레오 10세나 인노첸시우스 8세 등 인문학적인 소양을 가진 교황들은 고대 로마의 조각품들을 굉장히 열성적으로 수집했던 것으로 보입니다. 특히 이제 교황 율리우스 2세는 바티칸에 이제 벨베데러관을 고대 로마의 조각박물관으로 삼았고, 또 이곳에 라오콘 군상이나 로마 인근에서 출토된 조각들을 많이 전시를 했다고 합니다. 또 프랑스의 프랑스와 1세나 스페인의 펠리페 4세도 로마 조각에 많은 경외심을 가지고 있었고, 특히나 이 펠리페 4세는 로마에서 유학 중이던 유명한 화가죠. 벨라스케스에게 벨베데로에 있는 모든 로마 조각을 스케치해 오라는 명령을 내리기도 했다고 합니다. 18세기 초에 이탈리아 남부에서 폼페이 유적이 발굴되면서 유럽 각국에 로마 열풍이 불기 시작했습니다. 로마의 유적들은 지성인들뿐만 아니라 일반 대중들에게도 하나의 유형이 되었고요. 특히 예술인들에게는 변치 않는 영원한 어떤 예술의 주제가 되었다고 합니다. 교황과 군주들은 뛰어난 소장품을 얻기 위해 경쟁했고, 또 돈 많은 또 수집가들도 이 경쟁에 함께 동참을 했다고 합니다. 신이 아닌 개인을 모델로 한 로마의 조각 작품들은
하드리아누스 별장이나 아피아가도에서 끊임없이 발굴이 되었습니다. 후생을 비롯한 고전주의 화가들은 로마의 유적을 풍경화의 소재로 삼아서 그리기도 했습니다. 콜로세움이나 콘스탄티누스 황제의 개선문을 비롯한 그 로마 시대의 건축물들이 그 아주 뛰어난 공법 덕분에 오랜 시간이 지나도 거의 파괴되지 않은 채 보존이 되었고요. 또 심지어 깊이 5m 화산재 속에서도 그 폼페이의 아치가 파괴되지 않은 채 발굴이 될 정도였습니다. 우리가 알고 있는 그 미켈란젤로를 곤란하게 만들기 위해서 원래 미켈란젤로가 조각을 위주로 했었는데 당시 그 교황에게 시스티나 성당 천장하의 적임자로 추천했던 그 브라만테죠. 브라만테는 판테온의 돔을 연구했는데 프랑스의 국립묘지격이었던 파리의 판테온이 로마의 판테온을 본떠서 세운 건축물이라고 합니다. 아마도 로마 건축을 모방한 것들 중에서 가장 유명한 것은 나폴레옹이 샹젤리제에 세운 개선문일 것입니다. 이 개선문은 나폴레옹 자신을 고대 로마 황제의 후예로 선전하고 싶어서 만들었는데요. 로마에 남은 3개의 개선문 중에 가장 오래된 티투스 황제의 개선문을 모델로 삼아서 만들었다고 합니다. 이외에도 괴테의 산문집인 이탈리아 기행과 멘델스존의 교향곡 4번 이탈리아, 또 레스피게의 3부작 관현악곡 로마의 소나무, 또 로마의 분수, 로마의 축제 등 고대 로마 유적의 찬란한 햇살에서 영감을 얻은 예술가들의 작품은 열거하자면 끝이 없을 정도였습니다. 오늘은 역사적인 측면에서 고대 그리스와 로마의 예술을 정리를 해봤고요. 세부적인 예술작품에 관해서는 챕터 3에서 챕터 5까지 자세히 나올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이때 더 정리하는 것으로 하고요. 오늘 이야기는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